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증액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 간 기싸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액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부겸 총리가 한 걸음 물러섰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 증액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보니까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오전에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또 김부겸 총리도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 증액안, 추경을 정부가 안을 내는데 여야가 모두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토론을 하는데 먼저 증액 얘기에 앞서서 안진걸 소장님, 네. 정부가 낸 안 14조 네. 어디에 어떻게 쓰자고 지금 정부가 14조 원을 냈습니까? 정부에서 이번 추경안을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이랑 온포인트 추경 총 14조라고 밝혔는데요. 예. 거기 보면 2차 방역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1차 방역지원금 320만 명께 100만 원씩 지급한 거 아실 겁니다. 1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300만 원씩 위드 코로나 깨지고 오미크론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 2, 3 한 6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11월 한 달만 위드 코로나 때문에 반짝 낮았다. 네. 이런 판단하에 거기에 9.6원, 9.6조 원. 왜냐하면 320만 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니까요. 300만 원을 더 네. 지급하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90만 명에게 예. 500만 원 안팎이 지급됩니다. 설 전에 500만 원 선지급을 했었죠. 지금도 일부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원래는 금지하고 영업 시간 제한 업종에게만 지원이 됐는데 시설 제한하고 인원 제한까지 확대되면서 인원이 90만 명 늘어나서 1.9조 원 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11.5조 원과 방역 보강에 1.5조 원, 예비 보강에 1조 원 이렇게 해서 총 14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국회를 갔었는데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예, 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을까요? 14조로는 320만 명에게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손실보상 90만 명에게 500만 안팎 주는 것도 방역지원금 320만 명 인원이 중복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이번 추경안으로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 320만 명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지급하다 보면 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붙어서 예. 인원이 더 줄어듭니다. 그동안 인원이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320만 명에도 못 미친다. 네. 근데 제가 추정해 봤을 때 예. 코로나19보다 코로나 이후에 매출 영업이익 또는 월소득 월급이 줄어드신 분들이 1,000만 명 안팎은 될 겁니다. 1,000만 명. 왜냐하면 소상공인 말고도요. 경영이기 업종들, 예. 그다음에 관련 업종들,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직장인들 중에도요. 노동 시간이 강제로 줄어가지고 급여가 삭감되거나 아예 일자리 잃은 분들까지 하면 1,000만 명 안팎의 국민 피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근데 320만 명에게 300만 원 지원하는 게 그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야 입장도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저는 우리 김우철 교수님께 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문제는 토론할 수도 있고 요구를 여야가 할 수도 있는데 이번 14조 1차 추경안에 담긴 이 방역 보강 아까 1조 5천억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네. 거기에 보면은 뭐 병상 확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작년에 올해 예산 짤 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 중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추경이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 그 피해가 네. 계속 확대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초과 세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초과 세수. 예. 회계적인 의미에서 오차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추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 세입도 이제 경정을 하는 것이고 예. 그 세입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면이 있고요. 세입 예. 추계의 잘못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에 예. 대한 어떤 피해 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방역이 제일 방역 피해가 제일 중요하지만 예. 지난번 국회 심의에서도 병상 확대 차원에서 증액이 일부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정기 예, 정기 똑같은 예산에. 방식으로 이번에 또 이제 작지 않은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난번 심의 때도 가장 중요한 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 대응 재정은 왜 이렇게 느지막이 끼어들어갔고 네. 또 다른 것들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지금 추경에서 또 그것들을 증액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지난번 정부 예산 편성에서 예. 오미크론을 물론 예상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이미 11월 말쯤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9일 날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네. 늦더라도 만전을 기했다면은 훨씬 더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때늦은 것을 또 이번 추경에서 예. 만회하는 뭐 그런 지금 면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번 예. 추경에는요. 저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방역 보강 지금 재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보강을 좀 일찌감치 작년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소상공인 지원을 얼마나 늘리느냐는 차후의 문제로 치더라도 이런 것들은 예산 당국이 너무 해이한 자세 아니었느냐 이거죠 작년에. 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예상했던 세수보다도 뭐 60조 안팎이 더 거쳤다. 예. 막판에까지 10조가 더 거쳤다. 이걸로도 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지원이나 방역 보강도 오미크론이라는 게 대유행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작년 본 예산에 정말 작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예산이 작년 본 예산에 2.4조밖에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너무 작다라는 여론, 오미크론까지 확산되고 위드 코로나를 깨주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에다가 손실보상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방역지원금, 위드 네. 코로나 깨져서 갑자기 방역 단계가 다시 강화되면서 네. 320만 명이 작년 말에 100만 원 지급했는데 그분들에게 300만 원. 300만 원. 이것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일반 그러니까 예산에 그냥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법적 손실 보상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피해 예. 지원인 거죠? 예, 주로 영업금지 당하신 분들, 영업시간 제한 당한 분들은 그다음에 경영이기 업종까지 포함한 대략 32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발동받으면 예. 손실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 8, 9에 대해서 1차 손실보상은 나갔습니다. 근데 10, 11, 12월 올해 1, 2, 3 이 6달 동안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계산하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설날 전에 미리 500만 원을 선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실보상이 600, 700을 받아야 되는 분은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거고요. 손실보상금 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걸 반환해야 되는데 바로 반환하면 부담이니까 그걸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는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손실보상도 충분히 이 코로나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이 예정됐는데 너무 작게 잡고 결국 손실보상금 1.9조 증액했거든요. 이번 추경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국간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사회적 약자나 코로나19 피해계층들 보기에는 아니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데 쓰자고 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올권해서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라고 뭐 지적을 하고 홍남기 싶습니다. 부총리가 비판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김 교수님 여야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된다? 왜 30조, 50조 얘기 나오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30조, 50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손실보상을 포함하고요. 예. 또 방역으로 인해서 영업에 이제 지장이 초래된 예.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나아가서 사실 지금 크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2년간 이제 원리금 대출금 원리금 상한을 이제 유예한 것들이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만기 연장을 안 할 가능성.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 쉽게 말하면은 절벽에 선 분들을 일부는 구제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일부는 이제 전업을 돕는다든가 여러 단계의 지금 사업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예.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래서 뭐 작게는 이번처럼 14조 정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많게는 뭐 50조 원까지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작년에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한번 추정을 간접적으로 해봤는데 대략 한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추정 결과이기 때문에 30조 원 정도. 예, 무조건 뭐 이걸 기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매출의 감소가 꽤 있었고 그로 인한 손실이 작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이게 다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략 30조 내외의 지원액이 앞으로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아직 30조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손실이요. 네. 지금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금 35조를 맞습니다. 얘기했고 예. 국민의힘은 뭐 45조에서 50조 예.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힘은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민주당보다 훨씬 더 늘리자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요건 좀 저희가 냉정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현실적으로 추경해서 14조로 제출됐는데 국회 예. 사실 2배, 3배로 늘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헌법상 예산 심의는 국회가 하지만 네. 증액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의 강경한 태도를 봤을 때 네. 50조, 100조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인원을 늘리고 인원 금액을 네. 각각 2배씩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러면 2배라면 300만 원을 뭐 600만 원 예, 하면 그다음에 인원이 뭐 320만 명인데 뭐 600만 명 늘린다든지 그럼 최소 2-3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5조라는 대략의 추산을 제출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50조, 네.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100조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야당에서. 야당이 뭐 정부 입장 고려 안 하고 더 세게 질렀다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소상공인 힘들기 때문에 50조, 100조도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좋다, 100조라도 논의하자. 저는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14조밖에 안 냈잖아요. 그럼 지금 여야 정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여야 4개 주요 정당 있지 않습니까? 여야 4개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여야 4당 후보가 모여서 네. 14조라는 건 너무 작다. 그러면 35조로 할지 40조로 할지 30조로 할지 빨리 합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방역종금은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어떤 계층까지 확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서 정부에 제출해줘야 됩니다.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예결에서 심의하는 것도 그런 네. 조치의 일환이지만 좀 더 책임 있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네, 빨리 조속하게. 모여서 빨리 증액안을 구체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 만나자니까 다른 정당들은 다 동의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이 협의를 해갖고 와라, 합의를 해갖고 와라 정부와 식으로 여당이 합의를 발을 해라. 뺍니다. 근데 이미 정부 당정 협의에서 실패해서 14조가 제출돼 버렸거든요.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하고 정부가 만나갖고 합의해갖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국회 시간입니다. 안이 제출됐으면 그때부터는 국회가 논의를 해서 14조는 도저히 안 된다. 예를 제가 간단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택시사님 중에 개인 택시는 방역지원금을 받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우철 교수님이나 앵커께서도 우리 회사 택시 많이 보면 회사 택시 훨씬 열악하잖아요. 예. 회사 택시는 방역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손실보상금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요. 회사 대리기사님들. 택시. 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민원을 냅니다. 아니 나보다 더 형편 좋은 사람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니까 인원 확대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네. 지난 2년 1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시달렸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을 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유보가 됐잖아요. 네. 그럼 어려운 사람들만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주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30조 안팎까지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으로 그러면 끝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분은 10조, 15조도 많다고 그러고 35조, 지금 100조도 지금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은 지원의 방법과 지원의 기간도 횟수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거 100조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지원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원 지금처럼 기간을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탕감이라든지 뭐 저리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서 그 최대 100조 원을 이제 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50조라고 한 것에는 네. 이번처럼 완샷으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300만 명이든 230만 명이든 예. 이런 식의 단순 지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미 폐업을 했고 예. 어떤 분들은 폐업 직전에 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직 좀 더 버틸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뭐 빚을 또 좀 갚고 싶고 여러 가지 지금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고 지원 방법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방식에 모든 걸 고정시켜 놓고 뭐 돈을 이렇게 주는 그런 논의는 매우 일차원적이지 않느냐. 지금 피해를 더 많이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해야 하고 업종별로도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지역별, 업종별로 하면 규모별로. 그런 문제하고 또 최대 어디까지 이제 그러면 줄 거냐. 이게 사실 재원 문제도 있지만 어떤 불만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금액이 커질수록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세수에 어느 정도 의존했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좀 정해진 면이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예. 이거 그 초과 세수에 준해서 지금 논의가 된 것이고 이게 뭐 여담임 유담 네. 홍남기 부총리가 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재원 상황 그리고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 위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핸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분 대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싫은 소리를 앞장서서 듣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긴 하는데 여하튼 책임성도 중요한 겁니다. 결정하는 사람은 아직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에 그렇죠. 있어서. 정부안이 발의안에- 대통령이 서명한 그렇죠. 거니까. 대통령이 밀려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선뜻 나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원포인트로 한다면 그리고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300만 명 내외 그렇다면 이 금액 이상 가기는 어렵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그렇죠. 그렇다면 더 큰 금액의 또는 더 장기적인, 더 단면적인 지원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일부 부채로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 세출 구조 조정이 선결돼야 되고 필요한 것은 또 일부 뭐 세입 확충도 할 수 있지만 또 나머지는 또 부채로 해야겠죠. 근데 이런 다양한 문제를 지금 선거 기간에 30조, 50조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다 지역구 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선거판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데 차분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이번에는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내 돈을 받았다. 내 생존과 재활의 의지를 다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추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원포인트 추경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완결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포인트 추경은 정해졌다면 이 금액을 넘어가기는 어렵고 좀 더 차분하게 한숨 돌린 다음에 어떤 지원 방법, 어떤 형식의 재원 조달이 제일 현재 최선인지 여야가 이제 선거 끝난 후에 협치를 통해서 차분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 금액 지원 증액보다는 여야가 좀 더 합의된 방식으로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우철 교수님 말씀은 한 번에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 32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하는 식으로는 요 정도 선에서 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여야가 좀 의견을 취합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결론이시네요. 저도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대선 앞두고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유보한 이유가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일부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을 100% 주신 분들도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데. 근데 대선 앞도 논란이 크잖아요. 또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으니까 또 돈도 많이 드니까. 그건 대선 후로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당선되면.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봐요. 대선 전에 그렇게 막 무리해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국민적 논란이 큰데. 근데 다만 국민적 현재 합의는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모두에게 주는 것은 논란도 있고 돈도 많이 드니까 나중에 하자. 다시 논의하자는 거고. 당장 근데 2년 정도 지금 해보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나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경영이기 업종,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 일부,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거기에다가 일반 직장인인데 예를 들면 회사 택시 기사님들처럼 급여가 오히려 왜냐하면 산학금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었잖아요. 대리기사님이나.
손실보상이나 방역지원금을 아예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으니 지금 정부가 낸 안으로 보면 320만 명에게 300만 원 주고 끝입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은 딱 90만 명에게 그것도 영업금지하고 영업시간 제한하고만 주다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시설 제한하고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90만 명에게 500만 안팎을 주는 건데 그것도 320만 명하고 인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실보상금도 받고 방역지원금도 받는 분들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역지원금만 받는 300만 원 받는 분들하고 방역지원금조차 한 푼도 못 받는 회사 택시, 전세버스 기사, 뭐 대리기사님들, 월급이 깎인 분들, 일감을 이런 특수고용노동 이런 분들 감안하면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차분하게 한번 하고 또 대선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4조는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간 집중 논의해서 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액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은 35조, 야당은 50조 그러니까 늘리자고 해서 만약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끝까지 행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야가 합의를 한다. 그게 이제 한 5천억이나 뭐 1조, 뭐 2조 많았을 때 그 정도 징액이면 이제 타협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조가 넘어간다든지 30조 육박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첨예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여야 간의 어떤 의견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부를 이렇게 압박을 가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첫 여야가 번째,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 여야가 완전히 일치를 한다면 그 압박은 상당할 것이고 그때는 아마 이제 문 대통령도 장막 뒤에서 나오실 수 있겠죠. 커튼 뒤에서 본인이 한 번 더 책임지는 모습으로. 근데 그 실제 국정을 운영하신 지금 어떻게 보면 풍부한 경험을 이미 갖고 계신데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안 소장만큼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도 부총리도 또 저도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은 2년 전부터 그렇게 보편적인 국민 지원금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도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겨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분들 먼저 돕고 그리고 또 나머지 국민들도 힘들면 재원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뭐 다 써버렸죠. 예. 그러니까 도와야 되는데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큰 금액의 그런 추경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부총리는 아마 견해를 여태까지 제시한 견해 지금 추경 규모를 존중받고 싶다라는 그 의견 그대로 갈 것이고요. 헌법에는 어떻든 부총리가 노를 하면 사실 부총리지만 그게 청와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럼 뭐 방법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예산이 이제 그 스텝이 꼬여서 추경이 이렇게 질질 위해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빨리 급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타협되지 않는 한 그렇게 일방적인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를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후보께서 선출 권력은 이 위임 권력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임 권력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데 잘못되신 겁니다. 여기서 예산 편성권,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물론 정부 부처로 되어 있지만 사실 행정수반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회 권력이 또 다른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누른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 그래요?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걸 종합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야가 우선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문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합의에 지금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재원 마련 방법 같은데 여당은 국채를 발행하자,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 쓰는 걸 좀 줄이자는 거잖아요.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35조, 그다음에 농성하고 있는 민영 후보도 35조,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50조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이 설령 30조 정도 내려온다 해도 티격태격은 해도 합의는 될 겁니다. 증액 규모는요. 왜냐하면 지금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논의도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증액 규모를 합의하려면 그렇죠. 재원을 어떻게 할까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그 좁히자, 그다음에 금액을 늘리자라는 건 여야 같이 원칙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30조가 될지 25조로 될지는 좀 논의를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합의는 될 거다. 다만
그 마련을 국채로 할 건지 세출 구조적으로 할 건지는 또는 그 둘 따로 할지 아마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그 둘 따로 되겠죠. 어떻게 이미 약속된 금액을 어떻게 막 몇십 조씩 줄이겠습니까? 일부는 줄이고 예비비를 일부 쓰고 기금을 일부 활용한다 하더라도요. 네. 국채 발행도 일부 불가피할 겁니다. 뭐 대한민국 재정 상황이 늘 어려우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통계를 하나 소개해 OECD 회원들 예. 나라들 평균 부채 규모는 어쨌든 GDP 대비 110% 정도인데 우리는 아직 40% 후반쯤? 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일단 해야 재정 된다. 물론 건전성? 이렇게 해서 막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위기의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돈을 많이 썼다는 거 우리는 그만큼 덜 썼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방금 저는 김우철 교수님 굉장히 아주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그 철학적인 논쟁이 하나 있는 건데 예. 이제 선출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이제 통제하긴 해야 되죠. 하지만 관료라는 것도 보면 대통령이라는 선출 권리, 행정부 선출 권력한테 임명된 일종의 위임받긴 했지만 또 다른 선출 권력을 통해서 임명되신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출 권력 대 선출 권력에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슬기롭게 마무리해야 되냐는 다른 나라도 다 골치가 아프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요구하면 정부는 진지히 검토할 의무가 있는 거고 예. 그중에서 100% 못 받아들이고 뭐 일부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정부의 권한은 또 국회가 존중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절대 안 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 문제가 커졌는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아까 MC께서 네. 앵커께서 소개한 것처럼 여야가 합의한다면 진지하게 더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약간 김부겸 총리가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데 교수님 그러니까 그것을 문재인 네. 대통령하고 교감하고 온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김우철 교수님 말씀처럼 홍남기 부총리가 방패막이로만 있는 건 올바른 일은 아니죠. 홍남기 부총리 개인에게도 너무 가혹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예를 들면 증액이 불가피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정 상황상 또 부채 상황상 예를 들면 뭐 5조 안팎 정도밖에 안 된다는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랑 통해야죠.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표현 중에도 그런 건 있어요. 증액 가능성 시사하는 듯 하지만 그것이 물가라거나 또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상방 압력이 될 정도는 곤란하다. 그게 많은 영향을 줄까요?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재정 나중에 관리하는지 심각한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금 부채를 계속 늘려온 상황에서 이번에만 뭐 금리나 물가 염려를 한다면 또 반대 의견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게 점점 쌓이다가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100조 이상의 적자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추경으로 또 108조 재정 수위 적자가 108조에 이르거든요. 재정 수위 적자. 다 부채로 했죠. 다 부채로 했는데 적자 보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에는 금리가 낮았을 때나 물가가 낮았을 때는 그 이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뭐 저금리에 또 디플레까지 있었잖아요. 디플레이션 문제까지.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미국을 필두로 금리가 완전히 지금 폭등하는 수준이고 뭐 물가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거의 지금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 정도만큼 금리 문제 압박이나 그 물가 압박이 강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거의 지금 점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수요 측면에서 너무 과다한 그 현금 지원 등은 단기에 물가 기대를 부채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공급 요인 때문에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수요가 거기다 기름을 붓는 총수요 측면에서 기름을 붓는 게 재정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예. 저는 물가도 문제지만 지금 물가는 기본 요인이 공급 측 요인이지만 이제 금리는 결국 국채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예. 작년까지만도 우리 채권 시장이 컸기 때문에 흡수를 해왔는데 올해 한은에서 갑자기 국채를 2조 원을 샀단 말이에요. 금리 걱정에. 네, 지난주에. 예. 그 한은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신명합니다. 국채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이걸 많이 사면 그게 양적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양적 긴축을 얘기하는데 하느니 국채를 산다. 이게 뭐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금리 안정이 필요하다. 금리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즉 국채 채권 시장에서 이번 14조가 어떤 시그널이 좋지 않게 지금 전해졌고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느니 재빨리 이제 불을 끈 것인데
근데 문제는 올해 그럼 국채가 이 14조로 11조 3조 이거로 끝나겠냐 이거예요. 지금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세출구조 조정 다 그걸만 할 수도 없고 증세하려면 또 법 바뀌어야 되니까 저는 금리도 지금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좋죠. 그렇죠. 이자가 올라가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금 빚을 갖고 있는 서민들,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푼돈에 이제 너무 우리가 끌려서 더 큰 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잘하겠습니다. 신중한 이 접근이 돈을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추경을 더 줄려다가 자체 시장을 자극하면 빚을 받는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걱정도 합니다. 소장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3월달에 아까 김 교수님 이야기처럼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돈 빌린 부분 3월달에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건 6개월 정도 또 연장을 연장을 해야 됩니까? 해줄 상황이고 은행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금리를 좀 인하라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네.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금은 바로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라 예. 임대료나 인건비나 공과금을 내는 대로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아무튼 김우철 교수님의 걱정은 알겠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 분들 먼저 돕고 하여튼 가야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과 우리 김 교수님의 걱정처럼 논쟁처럼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게 또 정부와 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추경 재원 마련 규모 확대에 관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